여러분, 인생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바뀐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밑바닥까지 떨어진 절망감.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된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한 남자,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강민석.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사랑하는 아내 지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락해도 닿지 않는 전화, 절친한 친구 태진 역시 연락이 두절된 상황. 그리고 집에 돌아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아내의 옛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온 메시지들. 드디어 자유로워졌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계획대로 해외여행 떠나자. 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는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컴퓨터 수리로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리고 7년 후. 과연 강민석은 어떻게 절망의 나락에서 성공의 정상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심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속 인물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 순간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보였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아서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몸 곳곳에서 둔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의식을 되찾으셨군요라고 말했을 때 저는 겨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트럭과 정면 충돌했다고 하더군요. 의사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며 다행이라고 했지만 제게는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왼쪽 다리는 여러 곳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고 갈비뼈 3개도 금이 갔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내 지은이었어요. 핸드폰을 달라고 했지만 사고 때 파손되어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지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집 전화도 받지 않고 직장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그때는 단순히 바빠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태진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어요. 태진이라면 분명 달려올 텐데 이상하게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고 회사에도 휴가를 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었어요. 병실에 혼자 누워있으니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 반의 입원 생활 동안 지우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어요. 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지인들은 간간히 찾아왔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없다는 게 이상했죠. 퇴원날이 다가오면서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겨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은의 옷들과 개인 물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옷장에는 제 옷들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을 때 문득 지은이 예전에 쓰던 옛날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폰을 찾아 충전기에 꽂고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화면이 켜지면서 수많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핸드폰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은과 태진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분명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오늘 밤에 만날까? 민석이 모르게 조심해야 해.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 이런 메시지들이 수개월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다닌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까지 있었죠.
제가 출장으로 집을 비운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어요. 통화 기록을 보니 제가 사고 당일에도 둘이 통화를 했더군요. 사고 소식을 들었을 텐데 병원에 오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더 자주 만났다는 증거들만 쌓여 있었어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제가 혼수 상태에 있던 이틀 동안의 메시지였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네.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해외여행 계획대로 떠나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거죠. 더 자세히 살펴보니 둘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윤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도, 태진이 자주 바쁘다며 약속을 취소한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제일 마음이 아픈 건 태진과의 우정이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15년을 함께해온 친구였어요. 제가 지윤과 만날 때도 태진이 중매를 서줬고 결혼식 때는 주례까지 맡았던 사이였죠. 그런 친구가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그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하나하나 증거를 정리했어요. 호텔 예약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의 메타데이터, 심지어 제 신용카드로 둘이 함께 쓴 영수증들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그들의 배신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모든 게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윤과 태진이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문을 열고 보니 둘이 나란히 서 있더군요. 지윤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태진은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지만 곧 당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죠. 들어와서 얘기하자.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죠.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지윤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진이를 사랑하게 됐어. 진짜 사랑이야. 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어요. 미안하다. 민서가.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감정이 생겨버렸어. 지윤이를 정말 사랑해. 그들의 당당함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10년의 결혼 생활과 15년의 우정을 정리하려는 거였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도, 그동안 숨어서 만난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죠. 증거도 다 있어.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모든 걸 봤어. 제가 차분히 말하자 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진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사귀고 있어. 그게 뭐 어쨌다고?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 태진의 말에 지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상처 주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해. 그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솟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죠. 좋아, 이혼하자. 대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겠어. 며칠 후 변호사 최준영을 만났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준영이는 제 상황을 듣고 분개했어요. 이건 명백한 불륜이야. 증거도 확실하고.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할 거야. 법정에서의 승부는 일방적이었습니다. 지윤과 태진 측 변호사는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었어요. 핸드폰 메시지, 통화 기록, 신용카드 내역, 목격자 진술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판사는 명확하게 지윤의 불륜을 인정했고
이혼 사유를 지윤의 귀책 사유로 판결했어요.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한 비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지윤과 태진을 바라보니 둘 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3천만 원? 웃기지도 않네. 어디서 그 돈을 구하라고? 지윤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태진도 맞장구 쳤어요. 돈이 전부냐? 우리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야. 그 정도 돈으로 우리 사랑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위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이 없다며 버텼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법적으로 제가 피해자임을 인정받았고,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병원비와 재활치료비로 저축은 바닥났고, 회사에서는 장기간 병가로 인해 자연퇴직 처리되었어요. 갑작스럽게 무직이 되었고, 다리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아파트는 팔 수밖에 없었어요.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은 돈으로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이 전부였습니다. 20평대 아파트에서 8평 원룸으로 이사하는 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이삿짐도 작은 트럭 한 대면 충분했죠. 새로운 집은 반지하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뿐이었어요.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곳이 내가 살 곳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절망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게 컴퓨터였어요. 대학 때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었고, 회사에서도 시스템 관리 업무를 했었거든요. 중고 컴퓨터 부품들을 사서 작업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에 컴퓨터 수리 광고를 올리고, 동네 게시판에도 전단지를 붙였어요. 처음엔 반응이 거의 없었지만, 며칠 후 첫 번째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컴퓨터가 자꾸 꺼져요. 고칠 수 있나요? 중년 여성이 무거운 본체를 들고 왔어요. 살펴보니 파워 서플라이 문제였습니다. 부품값 3만 원에 수리비 2만 원, 총 5만 원을 받았죠. 그 5만 원이 그때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리 실력도 실력이지만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했거든요. 여기 사장님 정말 실력 좋아요.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만해요. 이런 후기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몇 달 후에는 하루에 서너 대씩 수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원룸 한쪽 구석이 완전히 수리 작업장이 되었어요. 각종 부품들과 공구들로 가득했죠.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서 일할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객들과 대화하면서 점점 자신감도 회복되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컴퓨터가 새 것 같아졌네요. 다음에도 문제 생기면 또 올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저녁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관련 지식도 쌓아갔어요. 언젠가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좁은 원룸에서 컴퓨터 수리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년이 지나자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고 생활비를 빼고도 조금씩 저축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컴퓨터 수리 일이 안정되면서 더 큰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객들 중에 소규모 사업체 운영자들이 많았는데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 보안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요즘 해킹이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고객 정보가 유출될까봐 걱정이에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정보보안 분야였어요. 예전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시장 조사를 해보니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보안 서비스는 거의 없더군요. 대기업용 솔루션은 너무 비싸고 복잡했고 개인용 프로그램은 너무 단순했어요. 먼저 관련 자격증부터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정보보안 기사,
정보 처리 기사 등을 차례로 준비했어요. 낮에는 수리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책과 컴퓨터만 보며 지낸 날들이 몇 달 계속되었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보안 솔루션을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밤새워 코딩하고 테스트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어깨가 굳어도 멈출 수 없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설치 과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 보안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존 고객 몇 분께 무료로 테스트해달라고 부탁했죠. 와, 이거 정말 좋네요. 이런 걸 찾고 있었어요. 첫 번째 테스터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설치도 쉽고 사용법도 간단해요. 보안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안심이 돼요.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당 50만 원에 판매했는데 한 달 만에 10개가 팔렸어요. 500만 원의 매출이었죠. 컴퓨터 수리로 번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어요. 보안 컨설팅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카페나 미용실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규모가 큰 업체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지역 내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에서 보안 시스템 구축을 의뢰한 거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보안이 절실해졌어요.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대표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한 달간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찾아내고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구축했어요. 직원 교육까지 마친 후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줄 몰랐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후 받은 칭찬이었어요. 그 회사는 곧 다른 업체들에게 저를 추천해 주었고 연쇄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월 매출이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좁은 원룸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어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직원도 한 명 채용했죠. 서서히 제대로 된 회사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은 다시 생겼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역 경제신문에서 제 회사를 소개하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백수에서 사업가로 역전의 아이콘 강민석 대표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요청했을 때는 단순한 성공 사례 소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기사가 나간 후 며칠 동안 축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 대학 동기들, 심지어 오래전 연락이 끊어진 지인들까지 안부를 물어왔어요. 대부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대단하더라. 기사 봤어.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한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진이었거든요. 7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는데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피곤하고 초라한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어요. 태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라고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도 알고 싶어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장소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였어요. 들어서자마자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태진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이었거든요. 정장 대신 낡은 캐주얼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많이 빠져 있었어요. 민서가? 태진이 제 모습을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됐구나. 기사 보니까 진짜 대단해 보이더라. 그 말에는 축하의 의미보다는 시기와 부러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태진의 근황을 들어보니 정말 처참했습니다. 지윤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모두 망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카페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어서 1년 만에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엔 온라인 쇼핑몰을 했는데 이것도 실패했다고 했어요. 빚만 계속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으니 태진이 한참 말을 못하더군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 말을 할 때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지윤과의 관계였어요. 지윤이와는 어떻게 지내? 하고 물으니 태진이 씁쓸하게 웃더군요. 작년에 헤어졌어. 돈이 떨어지니까 진짜 사랑도 식더라고. 결국 다른 남자한테 갔어. 그제서야 왜 혼자 나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태진은 한참 동안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 너를 배신하고 얻은 게 뭐야? 결국 다 잃고 혼자 남았잖아.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후회가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거든요. 민서가 정말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 태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혹시 일자리 하나 없을까? 뭐든 하겠어. 청소든 뭐든.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7년 전에 저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니요. 태진아, 미안하지만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해봐. 어떻게 다시 믿고 일할 수 있겠어? 태진은 더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태진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더군요. 한때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사람이 저렇게 비참해진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태진과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회사 고객 중 한 분이 급히 연락을 주셨어요. 민석 씨, 큰일 났어요. 누군가 당신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다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지윤과 태진이 제 이름을 사칭해서 보안 컨설팅 계약을 맺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강민석 대표와 오랜 파트너 관계라고 속이면서 성금을 받아 챙기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벌써 몇 군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즉시 피해 업체들을 찾아가 확인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2천만 원, 다른 곳에서는 3천만 원씩 성금을 지불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했어요. 계약서를 보니 제 회사 도장까지 위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죠. 더 조사해보니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총 8곳에서 피해를 당했고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론에 알려진 후 이런 사기를 계획적으로 벌인 거였어요. 제 성공을 이용해서 마지막 한탕을 노린 거였습니다. 가장 화가 난 건 제 평판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피해자들은 당연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고 업계에서도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석이 사기꾼이래 믿었는데 배신당했어,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변호사 최준영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죄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해야 해. 준영이의 조언에 따라 즉시 법적 절차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미 퍼진 안 좋은 소문을 바로잡을 방법이 필요했죠. 고민 끝에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제가 피해자임을 알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전국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강민석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회견을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윤과 태진의 배신, 사기 행각, 그리고 제가 완전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은 증거를 공개하는 때였어요. 7년 전 발견했던 불륜 증거들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사기 행각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가짜 도장, 그리고 그들이 제 이름으로 받은 돈의 흔적까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7년 전에 제가 죽음의 고비에서 헤맬 때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성공을 이용해 사기를 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고 싶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나요? 개인적인 복수심은 없었나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 영상은 당일 저녁 뉴스에 나갔고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저에게 동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안 됐다, 사기꾼들을 엄벌해야 한다, 강민석 대표 응원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며칠 후 지윤과 태진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고 변상할 능력도 없었어요. 결국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7년 만에 완전한 승리였지만 기분이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기자회견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기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역경을 이겨낸 진짜 성공한 사람, 배신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은 강인한 정신력, 이런 평가를 받으며 사업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지윤과 태진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들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게 사회공헌 활동이었어요. 제 회사가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특히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 배신당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지역 사회복지관과 연계해서 무료 컴퓨터 교육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서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분들께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수연을 만났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수연은 항상 밝은 미소를 지으며 봉사자들과 이용자들을 배려했습니다. 32살이라고 했는데 나이에 비해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민석 씨, 정말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수연이 진심 어린 미소로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수연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 후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수연은 제 과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연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중요한 건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사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서 수연에 대한 마음이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지윤과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어요. 지윤에 대한 사랑이 열정적이고 소유욕이 강했다면 수연에 대한 사랑은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프로포즈는 우리가 처음 만난 복지관에서 했습니다. 수연 씨 덕분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평생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 떨리는 마음으로 반지를 내밀었을 때 수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가족과 정말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레스토랑에서 진행했는데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고 따뜻했습니다. 준영이가 주례를 맡아주었고 수연의 동료들이 축가를 불러주었어요. 결혼 후에는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수연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식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수연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만족감이 훨씬 컸어요. 어느 날 저녁 수연과 함께 산책을 하며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교통사고로 모든 걸 잃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을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배신과 절망, 분노와 복수,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까지.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수연과의 만남도 없었을 테니까요.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준 과정이었으니까. 그날 밤 수연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잠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